아이고, 아버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꽤 남으셨네요. 경찰인데요. 지금 통장에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음, 혹시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이런 연락 온 적 없으신가요? 네, 순간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연락들이죠.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하는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이런 금융사기에 아, 좀 유독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와, 절반이나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요. 이렇게 사기에 쉽게 속는 경향이 어쩌면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를 보면요. 금융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낮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나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아, 그 연구군요. 네, 연합뉴스 보도에도 나왔었죠. 이게 단순히 뭐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순진해서 속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자료들, 연구 논문도 있고 실제 뉴스 기사, 전문가 인터뷰, 또 예방 가이드까지 좀 탈탈 털어서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건지. 네, 그 배경에요. 그렇죠. 그 배경에 숨어있는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 이걸 넘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예방법은 없을까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너무 교묘해졌어요. 맞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요즘 진짜 문제 심각한 게 그 코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잖아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 앉아서 편하게 돈 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돈 법니다. 이런 말로 막 유혹하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은퇴 후에 노후 자금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KBS 뉴스 보도 사례를 보면 원금 보장한다, 매일 고수익 준다 이런 다단계 방식으로 무려 1,400명한테서 1,4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의 90%가 50대 이상이었대요. 90%요? 와. 네, 심지어 90대 어르신도 피해를 보셨다고 하니까 나만 뒤처지나 하는 그 불안 심리를 딱 자극하는 거죠. 정말 너무하네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또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잘 통하는 거 있잖아요. 기관 사칭하는 거요. 네. 공단인데요. 경찰청인데요. 맞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환급금 있어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통장에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렇게 좀 권위를 내세우면서 겁을 팍 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두 손놀이나 KDI 자료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약해지시는 부분, 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이죠. 맞아요. 그 카톡으로 오는 거. 네.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이런 카톡이나 문자요. 네네. 다급한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면 순간 당황해서 의심할 겨를도 없이 속기 쉽거든요. 도서누리 자료에서도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유형 중 하나라고 꼽고 있어요. 진짜 자식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그 부모님 마음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동네 떴다방이나 홍보관 사기. 이것도 여전하죠. 네, 여전합니다. 공짜 선물 준다, 경로잔치한다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는 별 효능도 없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막 몇백만 원씩. 그렇죠. 수백만 원씩 할부로 덜컥 팔아버리는 거죠. KDI 자료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500만 원짜리 건강식품 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지병에는 안 좋은 거라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너무 과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 이게 정말 비일비재예요.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왜 유독 노년층에게 더 잘 통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금융 환경.
이거 자체에 대한 낯섦이 좀 큰 장벽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앱 설치하고 뭐 인증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죠. 네. 그리고 은퇴 후에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 즉 목돈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점도 사기꾼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표적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목돈이 있으니까. 사회 활동이 줄면서 느끼는 고립감이나 외로움, 이런 정서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게 참 마음 아프네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설령 피해를 입어도 그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지갑 거래 내역이나 뭐 아이디 같은 걸 정리해서 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KBS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런 질문이 들어요. 뭐 레딧 같은 데서도 비슷한 얘기 봤는데 아니, 나이 들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신중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데 왜 오히려 사기에는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미국 러시 대학 연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치매 연관성 연구요? 맞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연구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935명을 대상으로 무려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6년이나요? 와. 네, 연구팀이 사기 경각심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투자 제안에 얼마나 혹하는가, 공격적인 판매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이죠. 아, 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기 경각심 점수가 낮았던 그룹이 높았던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56%.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MCI라고 하죠.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졌지만 아직 치매는 아닌 상태. 이 상태가 될 위험은 47%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와, 56%, 47%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그냥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연구 기간 중에 돌아가신 참여자 264분의 뇌를 직접 부검했는데요. 뇌 부검까지요? 네, 그 결과 살아계실 때 사기 경각심이 낮았던 분들의 뇌에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클라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건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그 치매 유발 물질이요? 그렇죠. 이 찌꺼기가 많으면 뇌세포 활동을 방해해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기 전화나 문자에 자꾸 속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기억력 감퇴나 이런 증상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치매의 조기 경보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기억센터의 칼라우이시 실장이라는 분은 이 연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감정이나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 즉 사회적 인지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사회적 인지 기능이요? 네. 예전 같으면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렸을 그런 미묘한 단서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뇌기능 변화 말고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외로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겠죠, 아무래도. 물론입니다. 이 인지적인 요인이랑 심리적인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취약성을 더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인 측면을 좀 보면 헬스조선 기사에 소개된 광운대랑 한라대 공동연구팀 분석처럼 은퇴 후에 찾아오는 역할 상실감, 공허함, 배우자와의 사별 경험, 사회적 관계망 축소 이런 걸로 인한 깊은 외로움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헬스조선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돈 얘기를 안 해요.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감정적으로 먼저 접근해서 심리적인 경계심을 허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 진짜 마음의 빈틈을 노리는 거군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신뢰 편향, 트러스트 바이어스라는 개념입니다. 신뢰 편향이요? 네, 코미디닷컴 기사에 소개된 플로리다 대학 연구를 보면 노인분들은
일단 어떤 사람을 이 사람 믿을 만하다 라고 한번 판단을 내리면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도 그 처음 판단을 바꾸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대요. 어머, 정말요? 네, 첫인상이나 초반의 그 호의적인 태도가 나중에 객관적인 행동 평가를 방해하는 거죠. 아이고, 사람이 참 좋아 보였는데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가해자가 뭐 가족처럼 친근하게 굴거나 실제 가족인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어요. 혹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자체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보통 막 빠르고 정신없게 몰아붙이잖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미디닷컴의 다른 기사에서 소개된 듀크대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좀 느려질 수 있다고 해요. 아, 네. 물론 모든 인지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추론 능력은 향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사기꾼 말에 휘말려서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 속마음,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척 보면 안다는 그런 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개념이 마음 읽기 능력입니다. 마음 읽기 능력이요? 네, 타인의 의도, 믿음, 감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지 기능, 특히 뭐 기억력이나 실행 기능,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 저하되면서 이 마음 읽기 능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심혜은, 최은실 연구진의 2023년 국내 연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 능력이 약해지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간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파레덴이라는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이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한 성격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더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든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혜은 최은실 연구진의 연구 2023년을 보면요. 특정 성격 특성이 사기 피해에 대한 취약성과 연관성을 보였어요. 오, 어떤 성격이요? 예를 들어서 신경증,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은 성향이 높거나 다른 사람 부탁이나 설득을 잘 거절 못하는 수능성이 높거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충동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기 피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 반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쉽게 안 믿는 경계심이 높거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 즉 결정 시간이 길거나 매사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실성이 높은 경우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성격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군요. 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게 성격 프로파일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활발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형이나 열정적이면서도 타인에게는 좀 냉담한 유형이 상대적으로 덜 취약했고 활발하지만 불안정한 유형, 내향적이면서 불안정한 유형, 보통 유형 등이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조금은 속상한 마음도 드네요.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들 좀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약해지고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죠. 혹시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아까 그 듀크대 연구에서도 추론 능력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쇠퇴하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발달하고 깊어지는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호기심에 대한 연구입니다. 위드인사이트 블로그에 소개된 와틀리 박사 연구팀의 2025년 연구인데요. 호기심이요? 네, 이 연구는 호기심을 2가지 종류로 나눠서 봤어요. 하나는 삶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경향, 이걸 특성 호기심, trait curiosity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빠져들고 더 알고 싶어하는 것, 이걸 상태 호기심, state curiosity라고 합니다. 특성 호기심, 상태 호기심. 조금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성 호기심은 나는 원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아처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에 가까운 좀 꾸준한 호기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태 호기심은 예를 들어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와, 저 공룡 진짜 신기하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지 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 순간적으로 확 발동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것저것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특성 호기심은 40대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특정 주제에 깊이 파고드는 상태 호기심은 50대 중반 이후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정말요? 그건 완전 의외인데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관심사의 폭은 좀 좁아질지 몰라도 한 번 꽂힌 분야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호기심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하게 몰입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게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정보에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 때 이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이런 상태 호기심의 증가는 뇌가 여전히 건강하고 유연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다행이고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인지 기능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교묘하고 다양한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예방 원칙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으면 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칙 몇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만 딱 짚어주시죠. 첫째, 모르는 번호, 특히 070으로 시작하거나 국제전화 표시가 뜨면 일단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 먼저 전화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세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둘째, 전화나 문자로 돈, 개인정보,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끊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긴급 상황 이렇게 막 재촉해도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네, 일단 끊고 보자. 그렇죠. 셋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연락 같다.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으로 친구 추가 요청이 와도 꼭 원래 번호로 통화해서 본인 확인부터 하세요. 네, 이것도 필수네요. 넷째, 원금 보장 고수익, 기존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이런 귀가 솔깃한 제안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특히 뭐 수수료나 예치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맞습니다. 다섯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 URL 링크나 이메일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 금지.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해킹될 수 있어요. 아, 링크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네요. 정말 이 5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막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혹시 스마트폰 같은 걸 좀 잘 활용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방법들이 있죠. 부모님 스마트폰에 후후나 티저나 같은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앱들이 기본적인 스팸 전화나 문자를 걸러주고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걸려오면 경고 알림을 딱 띄워주거든요. 아, 그런 앱이 있군요. 네. 또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민 팩트체크 교육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가짜 정보 구별법을 배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 네. 교육도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좀 쎄하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막 우왕좌왕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신고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112 경찰청 또는 1332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해요. 은행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거든요. 112 또는 1332?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phishing-keeper.fss.or.kr인데 여기에 가시면 최신 사기 수법이나 대처 요령 같은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만약 떴다방 같은 데서 물품을 강매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번호 112, 1332, 그리고 소비자 상담 1372 기억해둬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과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신 사기 수법이나 실제 피해 사례를 평소에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두 손누리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나랑 비슷한 일이 있었네?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으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기억하기 쉽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실제 사례가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혹시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어디에 돈 보낼 일이 있으면 꼭 저희랑 먼저 상의해 주세요. 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거나 인지 저하가 좀 염려되는 어르신이라면 요양보호사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오늘 어르신들이 왜 금융사기에 더 마음을 열기 쉬운지, 그 배경에 있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교묘한 사기 수법들,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사기에 취약한 모습이 어쩌면 인지기능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외로움이나 신뢰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전략. 네, 참 교묘하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호기심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금융사기에 대한 취약성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기능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면요. 네. 우리 사회나 금융 시스템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걸 넘어서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더 촘촘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선제적인 보호 시스템이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쉬만 조각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